2024년 10월 서울 강남구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 정혜성 회장은 아들 민우의 집을 방문했다. 70세가 된 그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특히 눈가의 깊은 주름은 오랜 세월 간직해온 슬픔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정혜성 무역의 회장으로서 40년간 사업을 이끌어온 그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다. 며느리 오유정이 현관에서 맞이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민우는 아직 법원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30대 중반의 그녀는 외모도 뛰어나고 말씨도 정중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있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지만 혜성과는 여전히 어색한 관계였다.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민우는 언제쯤 올까요? 혜성이 물었다. 7시쯤 될 것 같아요. 식사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 편히 계세요. 거실에 앉아 기다리던 혜성의 눈에 한 여성이 들어왔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조용히 차를 가져다 주었다. 마른 체격의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어딘지 위축되어 보였다. 고개를 숙인 채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에서 일하는 설인입니다. 혜성은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뭔가 익숙한 기시감이 들었다. 설인이 차를 따라주는 동안 혜성은 그녀를 자세히 관찰했다. 옆 얼굴의 윤곽, 코의 모양, 특히 눈매가 어딘지 낯익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가 눈에 들어왔다. 낡고 색이 바랜 은목걸이였는데 펜던트 안에 뭔가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설인은 혜성의 시선을 느꼈는지 목걸이를 옷 안으로 숨겼다. 감사합니다. 혜성이 인사했지만 설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그 모습을 보던 혜성은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다.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 뭔가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슬퍼하는 것 같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 너무 익숙했다. 35년 전 사라진 딸 유라의 눈빛과 너무 비슷했다. 유정이 돌아와서 혜성 옆에 앉았다. 아버님, 차 맛이 어때요? 설인이가 정성스럽게 우렸는데. 좋네요. 그런데 저분은 언제부터 일하고 있나요? 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설인 씨요? 2년 정도 됐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분인데 성실하게 일해요. 유정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혜성은 뭔가 더 알고 싶었다. 가족은 없나요? 어디 출신인지. 글쎄요,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유정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워낙 말이 없는 분이라서 그냥 일만 하고 가세요. 혜성은 더 묻기 어려워졌다. 며느리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궁금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계속 들었다. 저녁 준비를 위해 설인이 다시 나타났을 때 혜성은 더욱 주의 깊게 관찰했다. 설인의 손목에 희미한 상처 자국이 보였다. 오래된 것 같았지만 선명했다. 마치 무언가에 묶여서 생긴 상처 같았다. 그리고 목 뒤쪽에도 작은 상처가 있었다. 혜성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런 상처들이 어떻게 생긴 걸까? 왜 며느리는 이런 것들을 모르는 척 하는 걸까? 민우가 돌아왔을 때 혜성은 복잡한 신경이었다. 아버지, 일찍 오셨네요. 민우가 반갑게 인사했다. 검사로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늘 피곤해 보였지만 아버지를 보면 항상 밝게 웃었다.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회사 일은 어때요? 괜찮아. 너는 어떻고? 요즘 맡은 사건이 힘들다면서? 혜성은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설인을 생각하고 있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설인이 조용히 음식을 나르고 정리했다. 혜성은 그녀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다. 걷는 모습, 손 쓰는 방법, 심지어 숨소리까지. 모든 것이 익숙했다. 마치 오래전 기억 속의 누군가와 너무 비슷했다. 특히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습관이 그랬다. 어린 유라도 그런 습관이 있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설인이 식탁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접시를 떨어뜨렸다. 쨍그랑. 접시가 바닥에서 깨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죄송합니다. 설인이 당황해서 소리쳤다. 그 순간 혜성은 더욱 확신이 들었다. 그 목소리였다. 35년 전 어린 유라의 목소리와 너무 비슷한 톤이었다. 괜찮아, 조심해서 치워. 유정이 차갑게 말했다. 늘 이런 식이에요. 아버님 앞에서 실수를 하다니. 유정의 말투에는 설인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느껴졌다. 혜성은 불편했다. 왜 며느리는 가정부를 그렇게 대하는 걸까? 그냥 실수일 뿐인데 너무 차갑게 반응하는 것 같았다. 설인이 조심스럽게 깨진 접시 조각을 치우는 모습을 보며 혜성은 마음이 아팠다. 왜 저렇게 위축되어 있을까? 단순히 가정부와 고용주의 관계를 넘어서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았다. 특히 유정을 바라보는 설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이상했다. 평범한 고용관계라면 그럴 이유가 없었다. 집을 나서면서 혜성은 계속 설인을 생각했다. 35년 전 사라진 딸 유라. 그때 5살이었으니 지금은 40살이 될 터였다. 설인의 나이와 비슷했다.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 그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 펜던트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혹시, 정말 혹시 설인이 유라일까? 하지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차를 운전하며 집으로 향하는 동안 혜성은 35년 전의 그날을 떠올렸다. 유라가 사라진 그 끔찍한 날을. 공원에서 놀다가 갑자기 사라진 딸.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그 절망감. 경찰도 사설탐정도 모두 포기했지만 혜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3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그날 밤 혜성은 잠들지 못했다. 계속해서 설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특히 그 펜던트가 신경 쓰였다. 유라가 사라질 때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와 비슷해 보였다. 당시 아내가 유라에게 선물한 특별한 목걸이였다. 펜던트 안에는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다. 혹시 설인의 목걸이가 그것일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다음 날 아침 혜성은 중요한 결심을 했다. 설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 것이었다. 혹시 모를 가능성을 확인해야 했다. 35년간 품고 살아온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만약 정말 설인이 유라라면? 그리고 만약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아버지로서 절대 그냥 둘 수 없었다. 다음 주 혜성은 다시 민우의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며느리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방문했다. 설인을 다시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혹시 지난번에 느꼈던 그 이상한 기시감이 착각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현관벨을 누르자 유정이 나왔다. 아버님? 오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는데. 목소리에는 당황과 불쾌함이 섞여 있었다. 갑작스럽게 와서 미안해요. 민우는 있나요? 혜성이 물었다. 아니요, 오늘은 지방 출장 가서 늦게 들어올 예정이에요. 유정의 대답을 듣고 혜성은 실망했다. 아들과 함께 설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졌다. 그럼 조금만 앉아 있다가 갈게요. 차 한 잔 마시고 싶어서. 유정은 어쩔 수 없이 혜성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거실에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혜성은 집 안을 둘러봤다. 지난번에는 못 본 세부 사항들이 눈에 들어왔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장식품들, 가구 배치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정도였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장 같은 느낌이었다. 설인이 차를 가져다 주러 왔다. 이번에도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다가왔다. 하지만 혜성은 지난번보다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다. 설인의 왼쪽 귀 뒤쪽에 작은 흉터가 있었다. 어린 시절 다친 상처처럼 보였다. 유라도 5살 때 같은 자리에 흉터가 있었다. 자전거에서 넘어져서 생긴 상처였다. 설인 씨. 혜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설인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을 때 혜성은 더욱 확신이 들었다. 그 눈동자의 색깔, 눈매 모든 것이 유라와 똑같았다. 어디 출신이세요? 혜성의 질문에 설인은 당황하며 유정을 바라봤다. 마치 대답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는 것 같았다. 시골이요. 설인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느 지역인가요? 혜성이 더 물어봤다. 그런데 유정이 끼어들었다. 아버님, 서린 씨는 바빠요. 저녁 준비도 해야 하고. 서린에게 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서린은 서둘러 자리를 떴다. 혜성은 아쉬웠지만 더 묻기 어려웠다. 며느리가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정과 둘만 남았을 때 혜성은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다. 서린 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가족이나 과거 경력 같은 것들. 유정의 표정이 굳어졌다. 왜 그런 걸 알고 싶으세요? 그냥 가정부일 뿐인데. 아니에요. 뭔가 특별해 보여서요. 말하는 방식이나 행동하는 모습이. 혜성이 설명하려 했지만 유정이 말을 끊었다. 아버님,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서리는 그냥 시골 출신의 평범한 아주머니예요. 유정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사실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좀 복잡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도 별로 안 하고. 혜성은 유정의 말을 믿기 어려웠다. 서린에게서는 문제와 같은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그때 부엌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쨍그랑. 유정이 벌떡 일어났다. 또 뭘 깨뜨렸나.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다. 혜성도 따라갔다. 부엌에서 서린이 깨진 그릇 조각을 주우며 당황해하고 있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계속 사과하는 서린을 보며 혜성은 이상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유정이 화를 냈다. 얼마나 조심성이 없으면 맨날 이러는 거야.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서린은 더욱 위축되었다. 몸을 웅크리며 빠르게 조각들을 치웠다. 그 모습을 보던 혜성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실수 하나에 왜 저렇게 심하게 야단을 치는 걸까? 마치 서린을 괴롭히는 것 같았다.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는 거죠. 혜성이 서린을 감쌌다. 서린은 고개를 들어 혜성을 바라봤다. 그 순간 눈가에 눈물이 글썽이는 것을 봤다. 고맙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금세 고개를 숙였다. 유정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다. 혜성은 이런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가 아닌 것 같았다. 서린이 부엌을 정리하고 나간 후 유정이 혜성에게 말했다. 보셨죠? 저런 식이에요. 맨날 실수하고 덤벙대고. 정말 신경 쓰여 죽겠어요. 차라리 다른 사람을 구하고 싶은데 민우가 그냥 두라고 해서. 혜성은 유정의 말을 의심스럽게 들었다. 정말 서린이 그런 사람일까? 아니면 유정이 서린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걸까? 잠깐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혜성이 물었다. 물론이죠. 2층에 있어요. 유정이 안내했다. 혜성은 2층으로 올라가면서 집안을 더 자세히 살펴봤다. 복도 끝에 작은 방이 하나 있었다. 문이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아마 서린의 방인 것 같았다. 너무 작고 어두웠다.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에 혜성은 서린의 방을 다시 봤다. 침대도 낡고 작았고 옷장도 허술했다. 마치 창고를 개조한 것 같았다. 이상했다. 이 집은 충분히 크고 좋은 방들이 많은데 왜 서린에게는 이런 방을 줬을까? 가정부라고 해서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맞을까? 1층으로 내려오면서 혜성은 더 많은 의문을 갖게 되었다. 유정의 서린에 대한 태도, 서린의 위축된 모습, 그리고 집안의 이상한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럽지 않았다. 특히 서린이 유정을 대하는 모습에서 두려움이 느껴졌다. 단순한 고용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다. 집을 나서면서 혜성은 확신했다.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리고 서린이 그 중심에 있다고. 혹시 서린이 정말 유라라면? 그리고 유정이 뭔가 숨기고 있다면?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그날 저녁 혜성은 민우에게 전화했다. 민우야, 시간 있을 때 만나자. 아버지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에요?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전화로는 하기 어려운 얘기야. 내일 저녁에 시간 내줄 수 있겠니? 민우는 아버지의 진지한 목소리를 듣고 약속을 잡았다.
혜성은 35년간 숨겨왔던 이야기를 아들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저녁 혜성은 민우를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불렀다. 35년간 한 번도 자세히 말한 적 없는 이야기를 하려면 조용한 곳이 필요했다. 민우는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 문제라도 생겼나요? 혜성은 고개를 저었다. 회사 일이 아니야. 너와 내 누나에 관한 이야기야. 민우는 더욱 당황했다. 누나요? 저한테 누나가 있다고요? 혜성은 깊은 숨을 쉬었다. 이야기하기 어려운 과거였다. 35년간 마음속에 묻어둔 아픈 기억이었다. 응, 너보다 5살 많은 누나가 있었어. 이름은 유라였지. 너무 예쁘고 착한 아이였는데. 혜성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1989년 4월 15일, 그날은 봄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다. 혜성은 5살 된 딸 유라와 함께 근처 공원에 놀러 갔다. 당시 혜성은 30대 중반의 젊은 사업가였다. 무역회사를 막 시작한 상태라 바쁜 일정이었지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특히 유라를 무척 아꼈다. 똑똑하고 밝은 성격의 딸이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공원에서 놀고 있었다. 유라는 그네를 타고 있었고 혜성은 옆에서 밀어주고 있었다. 아빠, 더 높이. 유라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다. 혜성도 행복했다. 딸과 함께하는 시간만큼 소중한 것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긴급 전화가 왔다. 중요한 계약건으로 즉시 와달라는 것이었다. 혜성은 고민했다. 유라와의 시간을 중단하고 싶지 않았지만 회사 일도 중요했다. 당신은 사업 초기라 모든 일이 중요했다. 유라야, 아빠가 잠깐 회사에 가야 할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지?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착한 아이답게 아빠 일을 이해한다고 했다. 혜성은 유라를 공원 벤치에 앉혀두고 30분만 다녀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회사 일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일 시간이 지나서야 다시 공원에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벤치에는 아무도 없었다. 유라가 사라져 있었다. 처음에는 혼자 놀러 간 줄 알았다. 공원을 샅샅이 찾아봤다. 놀이터, 연못, 산책로 곳곳을 다 뒤져봤다. 하지만 유라는 어디에도 없었다. 유라야, 유라야. 혜성의 절규가 공원에 울려 퍼졌다. 다른 사람들도 함께 찾아줬다. 공원관리소에 신고하고 경찰에도 신고했다. 모든 곳을 다 찾아봤지만 유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마치 하늘로 증발한 것처럼. 혜성은 자책감에 미칠 것 같았다. 왜 딸을 혼자 두고 갔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유괴 사건으로 접수되어 전국적인 수색이 벌어졌다. 혜성도 모든 재산을 들여서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전단지를 만들어서 전국에 뿌렸다. 신문과 TV에도 찾는 광고를 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유라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아내의 반응이었다. 유라의 엄마는 남편을 원망했다. 당신이 딸을 혼자 두고 간 탓이라고, 당신 때문에 유라가 사라졌다고 계속 비난했다. 혜성도 그렇게 생각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그 죄책감이 35년간 혜성을 괴롭혔다. 결국 아내는 견디지 못했다. 유라가 사라진 지 2년 후 우울증이 심해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라를 잃고 아내마저 잃게 된 혜성의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 후 몇 년간 혜성은 폐인같이 살았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두려웠다. 그러다가 민우를 만났다. 재혼한 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 민우가 태어나면서 혜성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 하지만 유라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민우에게 누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너무 아픈 기억이었고 민우마저 잃을까봐 두려웠다. 민우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다. 누나가 있었는데 유괴당했다니. 35년간 아버지가 그런 아픔을 혼자 견뎌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아버지, 그런 일이.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혜성이 대답했다. 말하기 힘들었어. 그리고 너마저 잃을까봐 무서웠거든.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민우가 궁금해했다. 혜성은 설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며칠 전 너희 집에서 만난 가정부 설인에 대해서 그녀를 보는 순간 느꼈던 이상한 기시감, 유라와 닮은 외모, 그리고 목에 걸린 펜던트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혹시 그 사람이 누나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민우가 놀라며 물었다. 확신할 수는 없어. 하지만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아. 특히 그 펜던트가 유라가 사라질 때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와 똑같아 보여. 혜성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35년간 품어온 희망이었다. 하지만 민우는 현실적이었다. 아버지, 35년이나 지났는데. 그리고 서린 씨는 우리 가정부로 2년간 일했어요. 유정이도 잘 알고 있고. 혜성은 민우의 말을 이해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너희 며느리가 설인에 대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설인을 대하는 태도도 이상하고. 민우는 아버지의 말에 혼란스러웠다. 유정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아버지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다. 알겠어요. 확인해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민우의 동의를 들은 혜성은 조금 안심했다. 검사인 아들이 도와주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혜성은 오랜만에 유라의 사진을 꺼내봤다. 35년 전 5살 때의 유라 모습이었다. 해맑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며 혜성은 눈물을 흘렸다. 유라야, 정말 내가 돌아온 거니? 아빠가 너를 찾은 건가?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만약 정말 설인이 유라라면 35년간 어떤 고통을 겪었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민우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누나가 있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설인이 그 누나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더욱 놀라웠다. 검사로서 많은 사건을 다뤄봤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는 처음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를 위해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민우는 검찰청의 동료 수사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개인적인 일이라고 설명하면서 조심스럽게 설인의 신원을 조회해달라고 했다. 다행히 동료들이 선뜻 도와주겠다고 했다. 민우의 평소 인품을 알고 있었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첫 번째 결과가 나왔다. 설인의 주민등록상 이름은 설인이 맞았지만 출생신고가 매우 늦게 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출생신고는 한 달 이내에 하는데 설인의 경우는 10년 후에 소급신고되어 있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신분을 조작한 것 같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설인의 과거 기록이었다. 30년간의 생활 기록이 거의 없었다. 학교 기록도 없고 병원 기록도 없고 심지어 보험 가입 기록도 최근 몇 년간의 것뿐이었다. 마치 30년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 같았다. 이는 명백히 비정상적이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기록이 없을 수 없었다. 민우는 1989년 실종아동 기록도 찾아봤다. 당시 경찰서에 신고된 실종 사건 중에서 5세 여아 사건을 검색했다. 그 결과 정유라 실종 사건을 발견했다. 사건 내용을 읽어보니 아버지가 말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공원에서 실종, 35년간 미해결, 그리고 무엇보다 실종 당시 목에 걸고 있던 펜던트에 대한 기록도 있었다. 펜던트에 대한 기록이 구체적이었다. 은으로 만든 하트 모양의 펜던트, 안에는 가족 사진이 들어있음, 뒷면에는 퍼레버 러브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음. 민우는 설인의 목걸이를 떠올렸다. 분명히 비슷한 모양이었다. 혹시 같은 목걸이일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민우는 혈액형도 조회해봤다. 실종 당시 유라의 혈액형은 AB형 RH였다. 매우 희귀한 혈액형이었다. 만약 설인이 같은 혈액형이라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었다. 하지만 설인의 의료 기록에는 혈액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은 기록도 없었다.
이 또한 이상한 일이었다. 민우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서린과 대화를 나눠보고 가능하다면 혈액 샘플을 얻어서 DNA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다. 유정이 의심하면 안 되었고 서린도 놀라지 않게 해야 했다. 무엇보다 만약 서린이 정말 누나라면 35년간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아내야 했다. 주말에 민우는 집에서 서린과 대화할 기회를 만들었다. 유정이 친구들과 나간 사이에 부엌에서 일하는 서린에게 접근했다. 서린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서린은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평소 민우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무슨 일이세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요. 어디 출신이신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민우의 질문에 서린은 당황했다.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어릴 때 사고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과거가 희미해서. 민우는 가슴이 뛰었다. 기억상실?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었다. 어떤 사고였나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린은 더욱 불안해 보였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유정이 있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목소리를 더욱 낮춰서 말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머리를 다쳤다고 들었는데 그때부터 기억이 없어져서. 민우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지만 서린이 너무 불안해해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다. 목걸이였다. 서린 씨 목걸이 예쁘네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서린은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졌다. 잘 모르겠어요.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 같은데. 펜던트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민우의 질문에 서린은 펜던트를 열어 보여줬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이 들어있었다. 가족 사진 같았는데 너무 낡아서 얼굴을 정확히 알아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민우는 가슴이 뛰었다. 분명히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아이가 찍힌 사진 같았다. 혹시 이것이 35년 전 자신의 가족 사진일까?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정이 돌아온 것 같았다. 서린은 급하게 펜던트를 닫고 일하는 척했다. 민우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떴다. 하지만 이 짧은 대화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서린에게 기억 상실이 있다는 것, 목걸이가 오래된 것이라는 것, 그리고 펜던트 안에 가족 사진이 들어있다는 것. 며칠 후 민우는 아버지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혜성은 모든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특히 기억 상실 부분과 펜던트의 가족 사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였다. 그 사진을 직접 볼 수 있을까? 혜성이 간절히 물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유정이 계속 지켜보고 있어서. 혜성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DNA 검사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서린의 혈액이나 머리카락을 어떻게 구할지가 문제였다. 민우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서린이 쓰던 컵이나 그릇에서 타액을 채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과학연구원에 의뢰하면 DNA 추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보자. 혜성이 동의했다. 35년간 기다려온 답을 찾을 시간이 왔다. 만약 정말 서린이 유라라면? 그리고 만약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혜성은 각오를 다졌다. 어떤 일이 있어도 딸을 지켜내겠다고.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음 주말 민우는 조심스럽게 서린이 사용한 컵을 회수했다. 유정이 잠깐 외출한 사이에 서린이 마시던 차컵을 챙겨서 연구소로 가져갔다. DNA 검사를 의뢰하면서 빠른 결과를 요청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35년 만에 나올 수도 있는 진실을.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민우는 서린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평소 유정이 서린을 대하는 방식이 점점 이상하게 느껴졌다.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서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았다. 특히 서린이 집을 벗어나려 할 때마다 유정이 강하게 제지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어느 날 민우는 우연히 유정과 서린의 대화를 들었다. 서린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보겠다고 했는데 유정이 안 된다고 했다. 당신이 나갈 필요 없어. 내가 시켜줄 테니까 집에 있어. 유정의 목소리는 명령조였다.
서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거부할 권리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민우는 이상했다. 또 다른 날에는 서린이 병원에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 요즘 머리가 자주 아프다며 검사를 받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유정은 이것도 거절했다. 괜한 돈 쓸 필요 없어.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그냥 약국에서 두통약 사 먹어. 서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민우는 점점 의심이 커져갔다. 왜 유정은 서린의 외출을 그렇게 제안하는 걸까? 그리고 왜 서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걸까? 일반적인 고용관계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었다. 가정부도 개인적인 자유가 있는 법인데 유정은 서린을 마치 감금하고 있는 것 같았다. 더욱 놀라운 발견을 했다. 어느 날 밤 민우가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서린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쇠사슬이 부딪히는 소리 같았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서린의 방문에 귀를 기울였다. 분명히 금속성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 같은 소리였다. 다음 날 민우는 서린의 손목을 자세히 봤다. 긴 소매로 가려져 있었지만 소매가 올라갈 때마다 희미한 상처 자국이 보였다. 오래된 상처 같았지만 계속 생기는 것 같기도 했다. 마치 무언가에 묶여서 생긴 상처 같았다. 민우는 소름이 끼쳤다. 혹시 유정이 서린을 묶어두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주 금요일 유정이 가족과 함께 3박 4일 해외여행을 간다고 했다. 민우도 업무상 출장이 있어서 집을 비우게 되었다. 서린은 혼자 집을 지켜야 했다. 평소 같으면 당연한 일이었지만 민우는 불안했다. 혹시 서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여행 떠나기 전날 밤 민우는 이상한 대화를 들었다. 유정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3일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해. 혹시라도 밖에 나가려고 하면 알아서 처리해. 유정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리고 누가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걸까? 민우는 확신했다. 유정이 서린을 감금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여행을 가는 동안에도 서린이 도망가지 못하게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였다. 감금죄에 해당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직접 확인해 봐야 했다. 유정 가족이 여행을 떠난 다음 날 민우는 출장을 핑계로 집에 들렀다. 서린을 확인해 보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집은 조용했다. 서린을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다. 2층 서린의 방으로 올라가 봤지만 방은 비어 있었다. 어디 갔을까? 민우는 집 전체를 샅샅이 뒤져봤다. 거실, 부엌, 다른 방들까지 모두 확인했다. 하지만 서린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때 지하실 생각이 났다. 이 집에는 지하실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 혹시 그곳에 있을까?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어두웠다. 전등을 켜고 내려가니 냄새부터 이상했다. 습하고 퀴퀴한 냄새가 났다. 사람이 오래 갇혀 있을 때 나는 냄새 같았다. 민우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혹시 정말로 지하실 구석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민우가 그쪽으로 다가가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서린이 쇠사슬에 묶인 채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손목과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았다. 서린 씨, 민우가 소리쳤다. 서린은 고개를 들었다. 민우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마치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민우는 급히 족쇄를 풀려고 했다. 하지만 열쇠가 없어서 풀 수 없었다. 도구를 가져와야 했다. 잠깐만 기다려요. 금방 풀어드릴게요. 민우는 서둘러 지하실을 나가서 도구를 찾았다. 다행히 차고에서 볼트 커터를 발견했다. 그것으로 쇠사슬을 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시 지하실로 내려가서 조심스럽게 족쇄를 끊었다. 자유의 몸이 된 서린은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에는 감사의 표정이 가득했다. 민우가 서린을 부축해서 지하실에서 나왔다. 서린의 몸은 너무 가벼웠다. 얼마나 굶었던 걸까? 민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서린을 거실 소파에 눕히고 물과 음식을 가져다 줬다. 서린은 마시고 먹었지만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다. 아마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았다. 민우는 당장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아버지에게 연락하는 것이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서린 씨를 지하실에서 발견했는데. 민우의 전화를 받은 혜성은 즉시 달려왔다. 서린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35년 전 사라진 딸을 다시 찾은 기쁨과 딸이 당한 고통에 대한 분노가 교차했다. 우리 유라. 정말 우리 유라구나.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그리고 서린의 상태도 확인해야 했다. 우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먼저였다. 혜성과 민우는 서린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35년 만에 구출 작전이 시작되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서린은 즉시 종합검진을 받았다. 의사들은 서린의 상태를 보고 놀랐다. 장기간 영양실조와 함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언어장애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손목과 발목의 상처도 심각했다. 오랜 기간 족쇄에 묶여 있었던 흔적이 역력했다. 의료진은 즉시 치료에 들어갔다. 혜성은 병실에서 서린을 지켜보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35년 전 잃어버린 딸일 가능성이 높은 이 여성이 이런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누가 어떻게 이런 잔혹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특히 자신의 며느리가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다음 날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민우가 일주일 전에 의뢰한 검사였다. 의료진은 조심스럽게 결과지를 건넸다. 혜성의 손이 떨렸다. 35년간 기다린 답이 그 종이 위에 있었다. 천천히 결과를 확인했다. 친자관계 확률 99.9%. 오차 범위를 고려해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결과였다. 정말로 우리 유라구나. 혜성이 오열했다. 35년간 찾아 헤맸던 딸이 바로 여기 있었다. 그것도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민우도 눈물을 흘렸다. 누나를 찾았다는 기쁨과 누나가 당한 고통에 대한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다. 이제 확실해졌다. 서린은 35년 전 실종된 정유라였다. 의사가 유라의 상태에 대해 설명했다. 장기간의 감금과 학대로 인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했다. 특히 기억상실증이 심각해서 과거의 기억을 거의 대부분 잃어버린 상태라고 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혜성은 유라에게 다가갔다. 조심스럽게 손을 잡으며 말했다. 유라야, 아빠야. 내 아빠가 왔어. 이제 괜찮아.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유라는 혜성을 바라봤다. 아직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뭔가 따뜻한 기운을 느끼는 것 같았다.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다. 민우는 즉시 수사에 들어갔다. 유정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체포해야 했다. 감금, 상해,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학대는 중대한 범죄였다. 먼저 유정의 해외여행 일정을 확인했다. 공항에 협조를 요청해서 입국 즉시 체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도망갈 수 없게 만들어야 했다. 동시에 유정의 집을 전면 수색했다. 지하실의 감금시설, 족쇄, 그리고 유라가 갇혀 있었던 흔적들을 모두 증거로 수집했다. 또한 유정의 통화 기록과 금융 거래 내역도 조사했다. 혹시 다른 공범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이런 일을 혼자서 35년간 계속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유정은 결혼 전부터 혜성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유라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35년 전 유라가 실종되었을 때도 유정과 연결된 인물들이 관여되어 있었다는 정황이 나왔다. 이는 단순한 감금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된 범죄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유정이 혼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녀의 가족들, 특히 아버지와 오빠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혜성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유라를 납치해서 35년간 감금해온 것이었다. 유라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상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장 끔찍한 사실은 유라를 의도적으로 기억상실증 환자로 만들었다는 점이었다.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여해서 기억을 잃게 만들고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했다. 그래서 유라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35년간 감금되어 있으면서도 탈출을 시도하지 못했던 이유였다. 혜성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자신의 며느리가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이런 악마 같은 짓을 저질렀다니. 35년간 딸을 그렇게 고문하면서도 자신 앞에서는 선량한 척 연기를 해왔다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어야 했다. 민우도 충격에 빠졌다. 자신의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5년간 함께 살면서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챌 수 있는 신호들이 있었는데 무시했던 것 같았다. 유정이 서린을 대하는 방식, 서린의 위축된 모습, 모든 것이 이제야 설명되었다. 검사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자신의 무능함이 부끄러웠다. 3일 후 유정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왔다. 공항에서 즉시 체포되었다. 유정은 자신이 왜 체포되는지 모르겠다고 발뺌했지만 증거들이 너무 확실했다. 지하실의 감금시설, 족쇄, DNA 검사 결과 모든 것이 그들의 범행을 입증하고 있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유라는 병원에서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다. 아직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혜성과 민우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사는 가족의 사랑과 관심이 회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35년간 잃어버린 가족의 사랑을 다시 찾은 유라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혜성은 유라의 손을 잡고 말했다. 유라야, 아빠가 너를 다시 잃어버리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이번에는 끝까지 너를 지켜줄게. 35년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진짜 아버지 역할을 하겠어. 유라는 아직 말을 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35년 만의 재회였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유정과 그녀의 가족들은 감금, 상해, 약물 투여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다. 35년간에 걸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였다. 검찰은 이 사건을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었다. 사회적 파장도 컸다.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다. 법정에서 유정은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서린을 도와준 것뿐이라고, 감금한 것이 아니라고 발뺌했다.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확실했다. 지하실의 족쇄, 유라의 상처, DNA 검사 결과, 그리고 무엇보다 35년간의 거래 기록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범행을 입증했다. 가장 충격적인 증언은 유정의 아버지가 한 것이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1989년 공원에서 유라를 납치한 것부터 35년간 감금해온 모든 과정을 상세히 털어놓았다. 당시 혜성의 사업이 성공하기 시작했고 큰 재산을 모으고 있었다. 유라가 살아있으면 상속에서 많은 몫을 차지할 것이 뻔했다. 그래서 유라를 납치해서 죽일 계획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너무 어린 아이를 죽이는 것이 차마 어려워서 감금하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라가 자라자 더욱 처치하기 곤란해졌다. 그래서 약물을 이용해 기억을 잃게 만들고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서린이라는 가명을 만들어서 새로운 인물로 둔갑시킨 것이었다. 가장 교묘한 것은 유정이 민우와 결혼한 후 유라를 자신의 집 가정부로 들인 것이었다. 혜성과 가까운 곳에 두면서도 정체를 숨길 수 있었고 동시에 감시도 할 수 있었다. 혜성이 의심하기 시작하자 더욱 엄격하게 감금했다. 지하실에 족쇄를 채우고 가둔 것도 그 때문이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정과 그 가족들은 혜성이 죽으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계획이었다. 유라는 이미 죽은 것으로 처리하고 민우가 유일한 상속자가 되게 만들 예정이었다. 그리고 민우를 통해 간접적으로 재산을 차지하려 했던 것이었다. 35년간의 장기 계획이었다. 법정에서 혜성이 증언했다. 35년간 딸을 잃은 아픔, 아내마저 잃은 절망, 그리고 딸을 다시 찾은 기쁨과 분노까지 모든 감정을 토로했다.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재판장도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워했다.
이런 잔혹한 범죄는 처음 본다고 했다. 민우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자신의 아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충격 그리고 누나를 구출한 과정을 상세히 증언했다. 검사로서 많은 사건을 다뤄봤지만 이렇게 개인적이고 참혹한 사건은 처음이라고 했다. 법정에서 유정과 눈을 마주쳤지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이미 남남이 된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증인은 유라였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의사의 동행하에 법정에 출석했다. 말은 여전히 어려워했지만 간단한 의사 표현은 할 수 있었다. 법정에서 유정을 보자 몸을 떨었다. 35년간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혜성이 딸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판결이 나왔다. 유정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5년간의 감금과 학대, 그리고 살인 미수까지 고려한 판결이었다. 유정의 아버지는 징역 30년, 오빠는 징역 20년을 받았다. 모두 중형이었다. 재판부는 이런 잔혹한 범죄는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판결을 들은 유정은 끝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쳤다. 자신은 피해자라고 가족들에게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35년간 유라를 가정부로 부리면서도 학대했던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법정에서 끌려나가는 유정을 보며 혜성은 복잡한 신경이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혜성은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했다. 회사 경영에서 손을 뗄 예정이었다. 35년간 사업에만 매달려 살았지만 이제는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했다. 민우에게 회사를 맡기고 자신은 유라의 회복에 전념하기로 했다. 민우도 새로운 결심을 했다. 유정과는 이혼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니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었다. 대신 누나의 회복을 돕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다. 35년간 잃어버린 가족의 시간을 되찾고 싶었다. 유라는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다. 아직 과거의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혜성과 민우를 가족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른 날 혜성은 35년 만에 진짜 행복을 느꼈다. 딸을 되찾았다는 기쁨이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35년 만에 기적 같은 재회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혜성에게는 기적이 아니었다. 35년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던 결과였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35년의 공백을 채우는 것이 혜성의 남은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 재판이 모두 끝나고 6개월이 지났다. 유라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다. 아직도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 많은 기억들이 돌아오고 있었다. 특히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공원에서 그네를 타던 기억, 아버지가 책을 읽어주던 기억들이 선명해지고 있었다. 혜성은 회장직에서 완전히 물러났다. 40년간 이끌어온 정혜성 무역을 민우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유라의 회복에만 전념하기로 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35년 만에 깨달았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일이었다. 서울의 집을 정리하고 혜성은 유라와 함께 동해안의 작은 해안 마을로 내려갔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유라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35년간 하지 못했던 아버지 역할을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고 싶었다. 민우는 매주 주말마다 아버지와 누나를 찾아왔다. 유정과의 이혼 절차도 마무리되었고 이제는 진짜 가족끼리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35년간 모르고 지낸 누나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유라도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간단한 대화가 가능했다. 아직도 35년간의 트라우마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가족의 사랑 속에서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다. 특히 아버지와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보내는 시간을 좋아했다. 혜성은 매일 아침 유라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었다. 때로는 말없이, 때로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며
유라는 그런 시간을 통해 점점 더 많은 기억을 되찾고 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 아버지의 따뜻함이 35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주고 있었다. 6개월 후 유라는 처음으로 완전한 문장으로 말했다. 아빠 고마워요. 35년간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혜성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35년간 기다려온 말이었다. 딸이 자신을 아빠로 인식하고 고마워한다는 말.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없었다. 유라는 조금씩 사회 복귀 준비를 시작했다. 35년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천천히 배워가고 있었다. 독서를 좋아했고 그림 그리기도 시작했다. 바다 풍경을 그린 그림들은 마음의 평화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어둡고 무거웠던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그려가고 있었다. 민우는 누나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35년간 누나가 없었던 시간들을 담은 앨범이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자신의 성장 과정, 가족의 변화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었다. 유라는 그 앨범을 보며 자신이 없었던 시간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함께 만들어갈 시간들을 기대할 수 있었다. 1년 후 유라는 많이 회복되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가 되었다. 혜성은 유라와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다.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유라는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려주고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 카페 벽에는 유라가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바다 풍경, 일출, 갈매기들의 모습이 담긴 평화로운 그림들이었다. 손님들이 그 그림들을 보며 감동받았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깊은 감정이 담긴 그림들이라고 했다. 유라도 그런 반응을 보며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다. 어느 날 혜성은 유라에게 물었다. 후회하지 않니? 35년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유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빠, 저는 지금이 행복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혜성은 딸의 성숙함에 놀랐다. 35년간의 고통이 딸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던 것 같았다. 민우는 가끔씩 유정을 면회하러 갔다. 이혼했지만 한때는 부부였던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유정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우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누나와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했다. 2년 후 유라는 결혼을 했다. 카페 단골 손님 중 한 명이었던 선량한 남자와 만나게 된 것이었다. 그는 유라의 과거를 알고도 따뜻하게 받아들여줬다. 혜성은 딸의 결혼식에서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35년 늦었지만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 결혼식 후 유라가 혜성에게 말했다. 아빠, 제가 사라졌을 때 아빠를 원망한 적이 있어요. 왜 저를 혼자 두고 갔는지.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아빠도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그리고 저를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혜성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35년간의 죄책감이 딸의 한마디로 사라지는 것 같았다. 지금 유라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집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35년간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다. 혜성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진짜 할아버지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 유라가 임신 소식을 알려준 것이다. 35년간의 긴 여행이 끝났다. 잃어버린 딸을 찾았고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 물론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사랑으로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 혜성은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한다.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끝까지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다.